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어느덧 한 해가 마무리되는 연말이 다가오네요. 다들 편안히 잘 지내고 있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연을 제보하려고 합니다. 평소에 어디 나서는 성격이 아니라 조금 부끄럽네요. 하지만 이런 사연을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어요. 보통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행복한 기억이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라셨나요? 저는 어릴 때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항상 싸웠던 기억뿐이랍니다. 제 위로 형이 2명이 있는데 형들은 이런 집이 싫다고 성인이 되고 바로 집을 나갔어요. 매일 싸우고 집에 있는 것이 더 마음이 불편했으니까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벌어오는 돈으로 혼자 노름하고 돌아다녔어요. 결국 우리 어머니는 제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아버지는 아예 집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어린 제게 돈을 벌어오라고 때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그때 제 소원은 바로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어른이 되어야 집을 나갈 수 있으니까요. 형들은 성인이 되고 집을 나가서 명절에도 집에 잘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자 아이 둘째 형은 저를 보러 오지도 않았죠. 그래도 저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혼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동네에서 잡일을 하면 일당이라고 돈을 조금 주었거든요. 그렇게 동네 잡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고 쌀도 받으며 아버지를 책임졌습니다. 어린 제가 혼자 아버지를 돌보니까 그때 주민들이 저를 안쓰럽게 여기셨어요. 그래도 그 시절에는 한국의 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들이 반찬도 가져다 주고 그랬어요. 성인이 된 저는 원래 형들처럼 미련 없이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면 우리 아버지를 돌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집에 해준 것도 없는 아버지고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때린 적이 더 많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제 인생을 살려고 가방을 싸서 야반도주를 할 생각도 하기는 했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매몰차게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집을 나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딱 대문을 닫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혼자 울면서 집에서 짐을 풀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제가 그런 가정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 항상 행복한 가정을 두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요. 자꾸 쓰러지기도 했고 워낙 먹는 것이 부실해서 영양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종일 잡일을 하며 돈을 벌어도 한계가 있었어요. 병원비가 부족해서 약도 제대로 사주지 못했던 것이 아직 한이랍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가 성인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들을 장례식장에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막내야, 그동안 혼자 아버지 돌보느라 고생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전혀 없을 거고 저 집이 다 아니니? 저거 팔아서 네 인생 살아라. 그래도 당분간 살 돈은 있을 거야. 살다가 힘든 일 생기면 형한테 연락해라. 그래, 저 집은 네가 팔아서 네 것으로 해. 형이랑 내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저 집을 탐내겠니? 얼마 나오지도 않을 텐데. 아무튼 너도 형들처럼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라. 각자 잘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형들은 장례식장에서 제게 아버지랑 살던 집을 팔아서 가지라고 했어요. 그나마 재산을 탐내지 않았다는 것이 다행이었죠. 저는 그래서 장례식이 끝나고 아버지를 묻고 집을 팔았습니다. 고향을 떠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반드시 성공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고향에 오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린 나이였는데 오히려 어려서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근처 강력시로 이사가서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 무작정 여관에 달방을 구하고 일을 구했어요. 마침 여관 주변에 큰 시장이 하나 있어서 일자리는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게에 가서 직원을 구하냐고 물었어요. 그런 식으로 10곳을 돌았더니 족발집에서 마침 직원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족발이 무겁기도 하고 또 칼을 사용하는 일이라 남자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무조건 제가 일하고 싶다고 얘기했고 사장님은 저를 채용하셨어요. 그렇게 족발집에서 일하다가 저는 그만 사장님의 딸과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이 어렸고 되게 예쁘게 생긴 여자였어요. 서로가 첫사랑이었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처가살이로 신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고아이다 모은 돈도 없던 저를 받아준 것이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혼하고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일단 족발집 사장님이었던 장인어른은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셨어요.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술 중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은 제가 아내와 결혼하자 직원일 때 주던 월급을 안 주었어요. 제가 순간 이래도 되나 싶었지만 어차피 나중에 장인어른이 제게 족발집을 넘길 거니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에서 사장이 되는 좋은 기회라고 하길래 그걸 또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터무니없는 말이 아니고 아내와 제가 결혼했기 때문에 믿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장인어른은 그 빌미로 제게 아예 가게를 맡겼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영업을 준비하고 손님들을 호객하고 장사하는 것도 다 제가 했어요. 장인어른은 그저 집에서 혹은 밖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술값은 다 제가 열심히 일한 대가였어요. 종일 앉지도 못하고 일해서 번 돈을 장인어른은 마감할 때가 되면 와서 가져갔습니다. 그때는 현금 계산이 많았을 때라 제가 몰래 돈을 모을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차피 같이 살고 있고 이 가게가 내 가게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인어른은 평소에는 진짜 멀쩡하고 넉살이 좋은데 술만 마시면 사람이 성질이 더러워졌어요. 그걸 감당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아버지가 집에서 성질을 부리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장인어른은 급기야 나중에는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의 사람들과 싸움을 붙기도 했습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빠 파출소에 잡혀갔대. 또 술 마시다가 싸움이 났나 봐. 도대체 평소에는 누가 시비 걸어도 가만히 있으면서 술만 들어가면 저러는 거야? 여보, 당신이 빨리 가줘, 응? 우리 아빠 저러다 교도소 가면 어떡해. 알겠어. 내가 장인어른 데리러 갈 테니까 당신은 집에서 장모님하고 있어. 어차피 장인어른 술 취한 상태면 당신도 감당 못하잖아. 내가 해결할게. 저는 아내가 울먹거리면서 말하면 뭘 하고 있어도 장인어른을 데리러 갔습니다. 장인어른은 파출소에 있다가 제가 가면 심하게 좋아했어요. 우리 사위라고 하면서 족발집을 반드시 제게 주겠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죠. 장인어른은 술만 아니면 진짜 좋은 사람이었어요. 주변 상인들과도 사이가 좋았고 장모님과 싸움도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인 아내에게도 끔찍하게 대했어요. 술을 마시고 행패만 부리지 않는다면 참 좋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아내에게 있었어요. 아내는 집에서 워낙 오냐오냐 자라서 본인밖에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예뻐서 어렸을 때부터 인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했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기분이 거슬리면 화를 많이 냈어요. 그런 아내의 감정을 다 받아주느라 지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라서 꾹 참았어요. 그냥 저만 참으면 처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격이 아니고 사치였습니다. 아내는 꾸미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여자였어요. 그냥 집에 있어도 항상 옷을 다른 것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디 슈퍼에 나가기만 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야 외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주로 제가 일하러 나가면 친구들 혹은 장모님과 같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내가 그날 산 옷을 보여주고는 했어요. 족발집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 아내가 그렇게 쓰는 것은 괜찮았는데 모이는 돈이 없었습니다. 이러다 나중에 큰돈이 들어갈 때가 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아내의 이런 사치는 아이를 낳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기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아기를 낳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부부는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졌어요. 아내는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만 움직이면 몸이 아프다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내가 외출하는 것은 오로지 쇼핑할 때였어요. 임신해서 살이 찌니까 더 맞는 옷이 없다고 쇼핑을 매주 했거든요. 백화점에 가는 것이 아니면 아내는 아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외동딸이라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내는 그렇게 호화로운 태교를 했어요. 그런 아내의 수준에 맞춰주기 위해 저는 영업시간도 앞뒤로 1시간씩 늘렸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일해야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어야 아내가 만족하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니 저는 책임감이 더욱 커졌어요. 아내가 편하게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을 키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원래도 성실하게 일했지만 아이들을 낳고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쇼핑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내는 점점 그 수준이 심해졌어요. 심지어 옷뿐만이 아니고 장난감이나 유모차도 다른 것으로 샀어요. 여보, 유모차는 그냥 첫째가 타던 거 쓰면 안 돼? 아깝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고 애들은 금방 크잖아. 장난감도 계속 다른 걸로 사고 옷도 바지는 물려줄 수 있을 텐데. 어머,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싫어. 여보, 우리 애들 남매잖아.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써?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나는 절대 싫어. 우리 애들 최고 좋은 것만 쓰면서 살 거야. 아내는 우리 아이들이 남매라서 성별이 다르니까 장난감을 다른 것으로 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옷도 딸은 분홍색, 아들은 하늘색으로 사서 입혔습니다. 저는 어차피 장난감은 똑같다고 생각해서 아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딸이 공룡을 가지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무조건 둘은 다르게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하나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냥 새 것을 좋아했어요. 버는 게 아쉬운 형편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모이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내의 소비가 점점 심해져서 월말에는 부족해졌어요. 이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장모님의 뇌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도 해야 했고 수술도 필요했습니다. 장모님은 평소에 제게 무척 잘해주셨어요. 원래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면서 제게 늘 맛있는 밥도 해주셨습니다. 엄마가 중학생 때 집을 나가서 사실상 고아였던 저는 장모님 덕분에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아내의 사치가 심하고 장인어른의 술버릇이 싫어도 버텼던 이유가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만큼 장모님은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그런 장모님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이유는 뇌출혈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병원에 실려가고 바로 큰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급성이고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을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일상생활도 불가능했고 정신도 오락가락했어요. 아내는 당연히 엉엉 울면서 아이들을 돌보지도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암담했어요. 저는 일단 급하게 족발집의 문을 잠깐 닫고 장모님을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아내도 위로하고 아이들 밥도 챙겨주었어요.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저렇게 입원하니까 슬프다고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병원비와 장인어른의 술값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족발집을 다시 열어서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집의 매출로는 아무리 일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가게에 사정해서 새벽에 채소를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야 병원비를 낼 수가 있었거든요. 자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 우리 남편은 술 마시고 다니느라 나는 신경도 안 쓰는데 자네가 아들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우리 딸을 끝까지 책임져줘. 내 마지막 부탁이야. 알겠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자기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착한 애야. 장모님, 나와서 저랑 아내랑 같이 행복하게 더 살아야죠.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내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진짜 어떻게든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빨리 나으셔서 같이 집에 가요. 장모님은 제가 옆에서 열심히 간호하면 항상 제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예 집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자면서 장모님을 돌봤거든요. 가게에 있다가 한가한 시간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병원에 가서 장모님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호하니까 병원에서 의사도 제게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 그렇게 행동한 거였습니다. 진심으로 장모님이 하루라도 빨리 퇴원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모님은 병원에 계시다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저는 너무 슬펐어요. 제가 원래 정이 많아서 제 곁을 떠나면 애도 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때리고 괴롭혔던 아버지도 그래서 돌아가시고 슬퍼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게 잘해주셨던 장모님이 하늘로 가니까 너무 슬펐어요. 아내는 당연히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이 죽자 너무 슬프다고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아예 장인어른이 술에 안 취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슬프다고 일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아니면 족발집을 운영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들 먹을 밥을 하고 씻고 족발집에 갔다가 집에 잠깐 와서 또 밥을 하고 퇴근하고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당연히 힘들었고 체력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루라도 쉬면 매출이 없고 또 가족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도 이를 악물고 일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도대체 그때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했고 저도 나름 일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원래 사치가 심했던 아내는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더욱 심해졌어요. 장모님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너무 느껴진다고 그 허망함을 쇼핑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고 제가 따로 부업을 해도 아내의 쇼핑하는 비용을 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쇼핑을 줄이라고 하면 아내는 자기에게 지금 눈치를 주는 거냐고 화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싸우는 것이 너무 싫었다고 했잖아요.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그 족발집도 사실상 자기 거야. 알지?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 이제 그때부터 당신 가게라서 매출도 당신이 관리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나한테 돈을 쓴다고 눈치를 줘? 그냥 우리가 버는 거에 비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래. 장모님 병원비도 지금까지 빚을 갚고 있잖아. 이제 애들 크면서 나가는 돈도 많을 텐데 나는 노파심에 그런 거야. 당신한테 눈치 주려는 것은 아니었어. 이게 눈치 주는 게 아니면 뭔데? 당신이 그런 말 하니까 내가 너무 속상하잖아. 애들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사실 우리 애들이 절대 말썽을 부리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너무 순해서 어릴 때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순한 애들을 처음 본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순했다던데 저를 닮은 것 같았어요. 잘 울지도 않았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밥도 주는 대로 먹고 심지어 밤에 잠도 잘 잤어요. 키우기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다고 유치원에 종일반을 보냈어요. 제가 족발집을 장사하니까 아이들을 현실적으로 돌볼 수 없었잖아요. 저는 집에서 그래도 아내가 직장을 안 다니고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기 기대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만 참으면 행복한 가정이니까 꾹 참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첫째가 10살이 되었을 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이 매우 많았어요. 제가 한 번 온 손님은 안 있는 편이기도 했고 동네가 좁아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는 손님도 많았거든요. 워낙 친절하기도 하고 저는 무엇보다 가격을 많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찾아주는 손님이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열심히 영업하고 있는데 단골 손님이 왔는데 뭐라 할 말이 있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족발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물어봤는데 족발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뜸을 들이나 싶었습니다.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해달라 했더니 그 손님이 눈치를 보더니 제게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손님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장님, 내가 말이야.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말하는 거야. 나 등산 좋아하는 거 알지? 정상에서 족발 먹는 거 좋아하잖아. 그런데 내가 요즘 산에 갈 때마다 여기 그 사장님 아내를 보거든. 문제는 옆에 다른 남자가 있어. 볼 때마다 그 남자랑 같이 있더라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거야.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손님. 혹시 우리 아내가 저랑 아이들을 두고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내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 보셨나 봐요. 나도 잘못 본 줄 알았지. 그런데 자꾸, 백화점에서도 보이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다가도 마주치기도 하고 그래. 내가 다 사장님 생각해서 이런 말도 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손님은 제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절대 믿지 않았어요. 비록 아내가 사치를 좋아하고 돈을 밝힌다고 해도 저랑 아이들까지 있는데 바람을 피울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손님에게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저는 장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영업을 빨리 종료하고 집에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가면서도 속으로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했더니 아내는 집에 없고 장인어른도 없고 우리 아들과 딸만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애들이 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온 것을 보자 딸과 아들은 반갑다고 제게 안겼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집안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집안일도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조금이라도 단 하루라도 치우지 않으면 어제 먹은 과자 봉지가 그대로 거실 바닥에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집안일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아내는 저를 보자 웬일로 일찍 왔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고 하자 아내는 웃으면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씻는 동안 저는 안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아내가 등산이 취미라는 것은 전혀 듣지 못했던 터라 등산용품이 있는지 봤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뒤지는데 저는 거기가 아닌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순간 촉이 이상하더라고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려고 하는데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그대로 닫고 아내와 같이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새벽에도 잠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에 조용히 일어나서 상자를 열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몸과 쿵쾅거리는 심장 때문에 쉽게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겨우 부엌에 가서 찬물을 여러 컵을 마시고 진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 안에는 등산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니고 목걸이와 반지 같은 장식품도 많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매우 비싸 보이는 제품들이었어요. 저는 그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아침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당신 혹시 등산에 관심 있어? 손님들이 요즘에 족발을 사서 등산한다는데 그렇게 경치가 좋대. 정상에서 족발을 먹으면 그 맛이 좋다고 하더라. 우리도 등산 갈래? 뭐? 등산? 나는 싫어.
나는 걷는 것도 싫어하잖아. 무슨 등산이야? 당신 혼자 가. 아니다. 애들 데리고 가. 나 혼자 집에서 쉬는 날도 있어야지. 안 그래? 아내는 제가 등산에 관해 묻자 싫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태연하게 말하던지 그 모습만 보면 등산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출근해서 족발을 삶는데 전혀 집중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족발을 썰다 손가락까지 다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응급으로 치료하는데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그저 어안이 벙벙했고 아내가 외도하는 것이 사실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잖아요. 등산할 때 다른 남자랑 하는 것이 사실인지도 몰랐죠. 제 눈으로 볼 때까지는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진짜로 바람을 피우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장사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조용히 족발집 문을 닫고 아내를 미행하게 되었습니다. 출근한 척하고 집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니 아이들이 등교하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아내가 아이들을 잘 돌보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감정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혹시 등산이라도 가려나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아내의 앞으로 어떤 자동차 하나가 멈췄고 그 자동차에 아내가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차였고 창문이 내려져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운전석에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심장이 아주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 진정하고 택시를 타고 그 차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미행에서 도착한 곳은 바로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모르는 남자와 아내는 둘이 매우 즐거워 보였어요. 워낙 쇼핑을 좋아하는 아내는 고르는 것마다 사주는 그 남자 옆에 팔짱까지 끼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그런 웃음을 짓지도 않았는데 참 속상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아내의 외도를 확인하니 너무 죽고 싶었어요. 자괴감도 들고 아내에게 배신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어요. 저는 평소에 술을 마시지 않는 편입니다. 원래도 그렇게 술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장인어른이 하도 매일 술을 마시면서 사고를 쳐서 술은 입에도 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이날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를 마셨어요. 술맛이 느껴지지도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처가살이 하면서 저는 하루도 제대로 쉬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족발집을 제가 직접 영업하면서 돈도 투명하게 장인어른께 주었습니다. 아팠던 장모님도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간호했어요. 집안일도 아내보다 제가 더 했습니다. 저는 그냥 저 혼자 고생하면 모두가 편하니까 그런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고마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뒤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갔더니 아내는 아직 안 왔더라고요. 혼자 또 청소하고 아이들이 내일 먹을 요리하는데 참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곧 있으니 아내가 집에 왔어요. 아내는 제가 어디 다녀왔냐고 하니까 그냥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원래는 다음 날에 아내를 따로 만나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내의 거짓말을 들으니 자동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친구? 당신한테 그런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것을 다 사주는 친구가 있었어? 당신 여고 나와서 친구도 여자가 대부분이잖아. 나는 당신한테 그런 남자인 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어. 여보, 당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나를 미행한 거야? 오늘 족발집 영업은 안 했어? 아니, 오해야. 일단 내 말을 들어봐. 그냥 내가 어쩌다 알게 된 사람이야. 절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아내는 제가 본 것을 말하자 오해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아내는 급기야 울면서 자기의 외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어요. 자기가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업가 남자가 나타나서 순간 혹했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족발집은 당연히 열 수가 없었고 장인어른을 깨워 셋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장인어른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제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없었던 일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도 살면서 바람을 또 피울 일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그들의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이들이 없었으면 말이 되는 소리라 하라고 말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혼하니 아이들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워낙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서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아내의 외도가 발각되고 저는 어디에 말할 곳도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일만 하느라 친구가 있던 것도 아니었고 가족도 없으니까요. 특히 형들하고는 결혼식을 이후로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자 눈물이 나왔어요. 장인어른은 족발집에 잘 오지도 않더니 그 후로 매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아내가 워낙 예뻐서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혼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한데 장인어른은 옆에서 계속해서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예쁘기로 유명했어. 자네도 남자라서 알겠지만 여자는 예쁘면 다야. 알지? 우리 딸이 아내가 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부자 남자 만나서 잠시 눈이 돌았던 거지. 바람 피워서 아기를 낳은 것은 아니잖아. 자네가 이해해. 장인어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적도 없어요. 늘 가족이 최우선이라고요. 그런 저에게 지금 참고 살라는 말이 나오세요? 그럼 어떻게 이혼할 거야? 둘 사이에 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있는데 그냥 자네만 참으면 되는 것을. 뭘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어. 아이 답답하네. 장인어른은 심지어 제가 답답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한 태도에 저는 제가 잘못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당장 이혼한다고 해도 진짜 아이들이 걸렸어요. 저는 죽어도 아이들을 제가 키우고 싶었거든요. 아내가 키우면 저 생판 모르는 남자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 불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 아내를 한번 용서하게 되었어요.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이혼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족발집의 매출을 건드렸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저는 현금을 따로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돈을 관리한다고 하자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내린 척하면서 몰래 돈을 챙겼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아내가 백화점에서 다른 남자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해 내린 용서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은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항상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는 좋지 않아도 아이들과 저는 친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람은 한 번 피우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요. 아내는 백화점에서 제가 본 남자와 다시 또 바람을 피웠습니다. 심지어 그때는 딱히 숨길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하나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딸이 제게 뭐라 말했는지 아세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갔더니 딸이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 왜 안 자고 있었어? 피곤하지 않아? 내일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잖아. 빨리 자야 내일 안 피곤하지. 왜 깨어 있었어? 아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랑 성현이 생각하지 말고 아빠 인생을 생각해. 우리는 이미 엄마가 부자 아저씨랑 바람 피우는 거 알고 있어. 우리 때문에 힘들게 족발집에서 일하지 마. 아빠 인생 살아. 뭐?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말했어? 아니면 설마 그 사람이 집에 왔었어? 너희가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어? 아빠, 우리 어릴 때부터 늘 우리를 챙겨줬던 것은 아빠야. 엄마는 우리를 방치하기 바빴어.
항상 준비물도 아빠가 사줬고 요리도 청소도 죄다 아빠가 하잖아. 만약 나랑 성현이가 아빠에게 짐이 된다면 우리는 엄마랑 살게. 아직 중학교 3학년이었던 우리 딸은 제게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에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이런 고통 속에서도 꾹 참고 있었는데 딸이 오히려 제게 제 인생을 살라고 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순간 눈물이 나왔는데 참느라 고생했습니다. 딸은 진지하게 계속해서 제게 말했어요. 이미 엄마와 외할아버지에 관한 기대는 없다는 말에 저는 이혼을 결국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아내는 곧바로 알겠다고 말했어요. 장인어른도 그 부자 남자와 무슨 말 한 건지는 몰라도 제게 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말을 꺼내는 것을 기다렸던 것 같은 모습에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인어른은 족발집은 본인이 운영할 거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족발집을 제가 계속 운영할 생각도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없던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아내는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니까 심지어 좋아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이들을 놓고 갈까봐 오히려 두려워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으로 족발집을 정리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단골도 많았는데 섭섭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다른 이유도 아니고 아내의 바람으로 이혼한 거라 그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동네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난 상태였습니다. 친구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아서 이사 가고 싶다는 말에 저는 이사를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서울로 올라갈까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가면 집값이 너무 비쌀 것 같았어요. 당시 제가 모은 돈이 부족해서 결국 근처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급하게 단칸방을 하나 구하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도 있고 경력도 족발집에서 일한 것이 전부라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남자인 저보다 여자를 더 원했어요. 아무리 일할 수 있다고 해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다 어떤 중국집에서 배달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으로 새벽에는 우유 배달도 하고 밤에는 대리로 일했습니다. 혼자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생활의 연속이었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둘째인 아들은 숫기도 없고 매우 순한 아기였습니다. 너무 순해서 저는 아들이 어디 가서 맞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아들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아들이 친구들과 싸웠다는 말에 급하게 학교로 갔습니다. 가면서도 저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아들은 맞으면 맞았지 누구를 때릴 성격이 아니거든요. 도착해보니 상대 부모는 이미 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었더니 바로 그 상대 아이가 우리 아들을 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어. 그런데 우리 아빠가 중국집 배달하는 게 일이라고 놀리잖아. 나는 우리 아빠가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데 왜 우리 아빠를 다른 친구들 앞에서 놀림거리로 만드냐고요. 아들은 실제로 친구들이 놀려도 가만히 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저 상대방 아이가 저를 놀림거리로 만드니까 참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사정을 들으니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들과 말하는데 아들은 제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창피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반드시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을 적어도 돈으로 사롭게 하지는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일하면서 더 돈을 벌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족발집 운영을 그래도 10년 넘게 해서 장사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마침 중국집 사장님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만둔다고 하시길래 냉큼 제가 이어서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성실해서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건으로 중국집을 이어받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대로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재료도 아낌없이 썼어요.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항상 고맙다고 했고 보너스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베풀어야지 우리 가게의 매출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중국집은 시간이 흐르면서 손님이 많이 늘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다른 지역에도 소문이 나서 줄을 서서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며 아이들도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장사로 성공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잠도 포기하고 제 인생을 다 포기하고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 거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딸과 아들은 제가 해준 것도 없는데 바르게 잘 자라주었어요. 딸은 먼저 서울로 대학을 갔고 아들도 이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제가 가방끈이 짧아 아이들의 교육에는 무지했는데 알아서 잘 커서 너무 고마웠어요. 아들까지 서울로 가니 저는 여기 지방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서울로 갔습니다. 중국집의 권리금을 두둑하게 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아이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딸은 간호학과에 가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대학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휴학하지도 않고 졸업해서 바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울에 와서는 대리운전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집을 하면서 모은 돈이 커서 아파트를 구입하고도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심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나중에 아프면 제가 아이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낮에는 수영에 다니면서 취미생활을 하다 밤에 대리운전을 하면 예전 생각도 나고 마음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먼저 취업한 딸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를 만나 결혼했어요. 딸의 결혼식 때는 감격해서 눈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위는 아주 건실한 청년이고 집안도 여유 있었어요. 둘은 전혀 걱정되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순한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그런데 어떤 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예비 며느리를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촉이 딱 왔어요. 예쁘게 생긴 것은 맞았는데 가면을 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웃고 있어도 진심으로 웃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찜찜한 마음이 들었지만 괜히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될까 두려워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 형편이 매우 안 좋았는데 바라는 것은 아주 많았어요. 아버님, 저는 그래도 신혼은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던데 우리만 빌라나 안 좋은 집에서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호텔에서 결혼식도 하고 싶어요. 아버님이 해주실 거죠? 네? 예비 며느리는 보이는 것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남들 눈을 의식해서 신혼집도 아파트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매우 고급 아파트를 원해서 너무 난감했어요. 저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껏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원하는 호텔 결혼식도 하게 해주고 신혼집도 좋은 곳으로 잡아주었어요. 게다가 예비 며느리는 본인의 엄마가 많이 아프다고 병원비를 대달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서서 결혼 전에 다 퍼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예비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아들이 잘 살길 바랐던 거였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하느라 바빠 제대로 신경을 못 써줬던 것이 미안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대리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날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직도 이때를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저는 무리해서 대리운전하지 않고 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2시간 정도만 일했는데 그날도 딱 집에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고민도 했지만 이것만 하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딱 차에 타고 뒷좌석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예비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남자는 우리 아들이 아니고 다른 남자였습니다. 며느리는 술에 취한 상태라 저를 알아보지도 못하더라고요. 얼떨떨한 정신에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바람이 나서 이혼한 전 아내가 생각났어요.
백화점에 가서 모르는 남자와 있던 아내를 봤던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운전해서 가는데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결혼해도 계속 만나줄 거지? 나 버리면 안 돼. 내가 시아버지 꼬셔서 호텔에서 결혼식도 하고 좋은 아파트도 마련했거든. 남편 일하러 가면 당신이 와서 우리 신혼처럼 지내자. 그러다 내가 재산 빼돌리면 그때 이혼하고 당신이랑 살래. 알겠어. 일단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은 위장 결혼해서 몰래 돈을 모아 남편한테 경제권은 당신이 갖겠다고 해. 알겠지? 나도 그동안 돈을 모으고 있을게. 심지어 그 남자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배신감에 저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미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우리 아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시켜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경험은 저 혼자로 충분했어요.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남자와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렸습니다. 계산은 남자가 있어 술에 취한 며느리는 저를 보지 못했어요. 순간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는 생각에 핸드폰을 들어 둘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딸과 아들을 바로 불렀어요. 저는 이런 외도를 반드시 사전에 말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제게 아내의 바람을 말해줬던 그 단골 손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핸드폰으로 찍은 예비 며느리의 바람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힘들어하는 아들을 보니 예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저는 진심으로 아들을 위로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들 대신 미친 듯이 복수를 기획했습니다. 호텔 결혼식은 당연히 취소했고 예비 며느리의 엄마 병원비도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제게 전화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따지는 며느리에게 문자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주자 며느리는 다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전의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며느리의 회사 앞으로 갔어요. 가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며느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얘가 이렇게 뒤에서 바람을 피울 줄은 나도 몰랐다.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을 어떻게 내 며느리로 받겠니? 있을 수 없는 내용이야. 나는 네가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 네가 다 자초한 일이야. 결혼할 남편을 두고 내 연남하고 다니는 것을 누가 알겠어? 제가 죄송했어요. 다 오해란 말이에요. 저는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 남자를 제 연락처에서 차단했단 말이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절대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들도 제가 아내와 어떻게 이혼하게 된 건지 잘 아니까 제게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내의 이혼으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이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예비 며느리는 본인의 엄마의 병원비를 제발 내달라고 나중에는 무릎까지 꿇고 빌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랑 우리 아들을 돈줄로 봤다는 것이 실감이 났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와 파혼하고 아들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비 며느리는 예전 며느리보다 숫기는 없어도 사람이 참 선해 보여요. 이런 며느리에겐 호텔 결혼식과 고급 아파트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사연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면서 보니까 제 인생이 참 다사다난했네요. 그래도 지금은 아이들도 다 자라서 결혼하고 직장에 다니는 것을 보니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이 재밌게 들으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앞으로는 손주들이 태어나면 열심히 돌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자는 시집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많이 달라진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저희 친정은 여유라면 여유랄까?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형편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시댁은 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처음에 우리 집에선 결혼을 반대하셨고요. 특히 엄마가 엄청 날을 세우고 야단을 치셨답니다. 미선아,
아무리 그래도 적당히 차이가 나야지. 너무 잘 사는 집도 너무 안 사는 집도 어찌됐건 시집 가면 고생하는 수밖에 없어. 하고 많은 남자 중에 왜 하필 그 녀석이야? 아니, 그 집에서 아직도 시집 안 간 누나가 산다며. 너 정도면 충분히 떵떵거릴 수 있는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왜 무덤을 파는 거야? 엄마 속도 모르고? 엄마는 이런 말을 하며 알아누우셨고 저는 자꾸 반대만 하면서 제 얼굴만 보면 화내는 모습에 더 기가 죽어 있었어요. 원래 저희 엄마는 성격이 좀 센 편이기도 하고 태어나서 결혼할 때까지 늘 제 인생에 간섭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미선아, 그런 친구들이랑 놀면 안 돼. 그리고 오늘은 이런 옷 입고 가. 엄마가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너 살 좀 빼야 돼. 네 친구 유정이 봐라. 걔는 얼굴도 작고 예쁘장한데 그렇게 음식도 새모이처럼 먹더라. 오늘부터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 먹어. 알았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중고등학교 때 들은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20대 중반 때 직장 출퇴근할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정말 기막히지 않나요? 하지만 저도 제법 착한 딸이었던지 약간 성가시긴 했지만 엄마에게 크게 반기를 들진 않았어요. 실제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특별히 잘못될 게 없었거든요. 덕분에 어딜 가나 칭찬도 많이 받았고 잘 자랐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연애나 결혼 같은 문제는 늘 엄마와 마찰이 아주 심했어요. 특히 대학교 때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는 누가 봐도 멋지고 인기가 많은 오빠였거든요. 그런데도 엄마는 사진 한 번 보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얘는 뭐 하는 애야? 아버지가 안 계시다며. 사정은 딱하지만 한부모 가정과는 괜스레 엮이는 게 아니야. 그 우환이 너한테 갈까봐 걱정하는 이 엄마 마음 모르겠니? 그만 적당히 하고 헤어져. 이때 저도 참지 못하고 욱해서 엄마에게 크게 대들었어요. 전에 없이 거의 22년 인생 중 처음으로 엄마에게 큰 소리를 냈는데요. 그래봤자 더 용처럼 크게 불을 내뿜는 엄마에게 깨갱을 버렸어요. 엄마, 학교에서 속은다는 소리도 있고, 아니 그걸 떠나서 난 그 오빠 좋단 말이야. 아직 만난 지도 얼마 안 됐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왜 그런 걸 일일이 엄마가 터치하냐고. 나 정말 친구들 보기 창피해. 마지막 말. 친구들 보기 창피하다는 말이 엄마의 뭔가를 건드린 건지 그날 얼마나 소리 지르고 야단하셨는지 몰라요. 이후로 저는 웬만해선 제 속 얘기를 엄마에게 안 하고 싶더라고요. 이거사,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야. 네가 엄마보다 더 살아봤어? 엄마 눈엔 다 빤히 보이는데. 그놈 속생이 아주 깡통이란 걸 알겠는데 왜 몰라? 당장 헤어지라고, 알았어? 이렇게 등을 연신 때려가며 말하니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건 엄마의 그런 말이 정말 맞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때는 뾰루퉁해져서 엄마에게 내심 속을 숨기긴 했지만 몇 개월 지나 친구들이 저에게 막 몰려오더라고요. 이때 얘기 듣고 정말 까무러칠 뻔했어요. 영화 한번 보고 밥 먹고 그랬나? 그리고 같이 소풍도 가기로 했었는데 니네도 알겠지만 우리 엄마가 좀 극성이냐? 그래서 헤어졌지 뭐야. 내가 그 오빠 볼 면목이 없어 정말.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니네? 그랬더니 한 명은 안도의 한숨을 푹 내리쉬기도 하고 또 한 명은 여전히 난감한 얼굴로 눈치 보더니 뒤늦게 입을 열더라고요. 듣고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요. 그게 너 한별이라는 여자애 알지? 글쎄 걔랑 그 형주 선배 말이야. 그렇고 그런 사이였다지 뭐야? 세상에. 한별이 걔는 임신했대. 같이 따라 놀러 갔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야. 우리도 늦게 한 건데 형주 선배 엄청 여자 좋아하는 데다가 주변에 원래 여자들이 많았대. 너 그런 인간이랑 진작에 헤어져서 다행이야. 얘네가 정말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안 그래도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하고 가슴이 쓰렸던 첫사랑인데 뭔 말인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갈수록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구체적이고 주변에서도 아른 체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사실이었어요. 솔직히 차마 자존심 상해서 엄마한테 이런 얘기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엄마의 매서운 눈으로 본 게 맞긴 했지만 그 말을 엄마한테 했다간 이렇게 말할 게 뻔하거든요. 아유, 거봐. 엄마가 뭘 했어. 너는 엄마 말만 들으면 다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게 맞는 말이라고 해도 이미 저도 그때 20대를 넘긴 어엿한 성인이었고 언제까지나 엄마가 해주는 것만 받아가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느낀 게 좀 있긴 했지만 전 다른 방면으로도 크게 마음 먹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의 터치가 없는 쪽으로 가고 싶어서 집이 여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답니다. 이쯤 제 마음 안에 한 가지 목표가 있었으니 바로 부모로부터 완연한 독립이었어요. 저와 달리 남동생은 공부를 잘했고 집에서 여러모로 기대가 컸는데요. 의사를 시킨다느니 말이 많았는데 그쪽으로는 가지 못했고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IT 회사 쪽으로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연봉도 꽤 높고 사회적으로 평판도 나쁘지 않은 애랍니다. 이후 저는 어떤 방향으로 갔냐면 솔직히 기왕 엄마에게 대들고 할 거 진작 어릴 때 해볼 걸. 왜 그 중요한 기로에서 사고를 쳤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27, 꽃다운 나이에 한 남자와 연애하게 되었는데요. 2년 정도 숨기며 만나오다가 결혼 직전에 통보를 했답니다. 이때 엄마는 또 드러누웠는데 단순 연애 정도가 아니라 결혼식 날까지 잡아놓고 통보했으니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첩자 마냥 엄마는 저에게 배신감을 느끼셨고 그때 인사차 데려갔던 제 신랑에게도 엄청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자네 어머님이야? 누구 맘대로 어머님이라 불러? 내가 언제 자네 같은 사위를 둔다고 했어?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절차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대뜸 통보를 하나? 자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어디 남의 집 귀한 딸을 아주 그냥 쏠랑 쉽게 데려가려고 해? 이거 완전 도둑놈 아니야? 이미 제가 몇 번이나 남편에게 우리 엄마 보통 사람 아니라고 정말 미안하지만 뭐라고 하건 간에 속에 담지 말고 흘려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보통 심약한 수준이 아닌 이 인간은 우리 엄마에게 바짝 쫄아선 바들바들 떨더라고요. 결국 우리 엄마니까 제가 커버하는 수밖에 없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초강수를 쓰게 되었어요. 이 말에 엄마는 완전 고꾸라졌고 아빠는 너도 참 너라면서 한숨을 팍팍 쉬시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해. 그래봤자 되돌릴 수 없어. 저기 나 임신했어. 무슨 말인지 알지? 2번은 말 안 한다 나. 이 말에 남편이며 아빠며 간만에 집에 들어왔던 남동생까지 다들 기절할 것 같은 얼굴로 보더라고요. 이건 사실이 아니긴 했어요. 하지만 저렇게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는 엄마를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제가 정말 철없게 느껴지기도 하실 텐데 저도 그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당시 남친이었으며 현재 남편인 이 사람을 만나는 동안 엄마는 별의별 선자리를 다 끌고 오면서 저를 고생시키셨거든요. 온갖 사람들을 품평하면서 누구네 집이 좋고 뭘 보고 뭘 따지고 홀어머니네 홀아비네 어쩌고 하면서 다 쳐내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심지어 중매하던 아주머니조차 혀를 쯧쯧 차면서 엄마 험담을 하시는데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미선이 너네 엄마가 좀 극성이긴 해. 너도 알지? 나도 니네 엄마가 하도 닥달해서 이렇게 일을 벌이긴 했다만 여기 시어머니 자리가 보통이 아니야. 너도 아마 각오는 해야 할 거야. 하도 니네 엄마가 어디 고등학교 출신부터 대학 이쪽 동네 토박이로 알아봐 달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어렵게 잡긴 했어. 아휴, 근데 여기 엄마도 네 엄마 못지 않은 사람이라 너 마음고생 꽤 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줌마 말이 맞았어요. 세상에, 소개 자리에 자기 엄마를 데리고 오는 남자가 어디 있는지. 아주 그 둘이 앉아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온갖 조리돌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선이 아니라 무슨 초밀착 면접을 당하는 줄 알았어요. 따지고 보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다 엄마 때문인 것 같았고, 내가 그런 굴욕을 당하고 와도 그저 돈 좀 있는 집, 잘 살고 명예 있는 집만 따지는 게 너무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더더욱 인성은 착한데 집은 좀 기우는, 당시 저에게 조심스레 호감을 표해오던 이 남자에게 더 마음이 끌리게 된 거예요. 누가 뭐래도 평생 결혼 생활하면서 살 것은 전데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때 엄마는 쓰러지다 다시 일어나 저에게 쿠션도 막 던지고 정수기에서 대뜸 물을 받아다 제 남편에게까지 뿌리려 하길래 얼른 손을 잡아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나마 말통하는 아빠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정말 죽겠다고, 엄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엉엉 울면서 말했고요. 결국 아빠는 딸 편이라 제 역성을 들어주셨고, 그렇게 입이 대빨 나온 엄마를 혼주로 앉혀놓고 겨우 결혼식을 치렀답니다. 사실 저희 시댁이 형편이 정말 안 좋긴 하더라고요. 저도 인사 갔을 때 생전 처음 들어가 보는 풍경의 집이라서 많이 놀라긴 했어요. 남편 역시 미안해했었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그저 불편한 것뿐이니까 그런대로 그럭저럭 잘 지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절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집을 벗어나면 엄마로부터 해방인 줄 알았는데 시댁에도 이상한 종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조용조용한 분이었지만 바로 남편보다 4살 위의 누나인 신우였어요. 이상하게 자격지심을 부리더라고요. 올케 집 잘 산다고 우리 명훈이 무시하지 마. 얘가 뭐 원래 그 나이에 장가 가려고 했는지 알아? 본인이 우겨서 우리 집에 얹혀 살게 된 거면서 나중에 불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말 뭔지 알지? 이 신우 말대로 결혼하던 당시 남편은 신혼집 구하기 힘든 상태긴 했어요. 시댁에선 저희 보고 2년 뒤에 집을 구해주겠다고, 그동안은 같이 살아야 한다고 했고요. 일단 제가 모두 선택해서 일이 된 것이니 전 그냥 견디기로 했어요. 엄마는 저 꼴 보기 싫다며 여기는 와보지도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때 보니 정작 어머니는 가만 계신데 신우가 별꼴이더군요. 근데 아무리 신혼집이 지금 변변치 않다지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가 2년 뒤에 해준다고 했으니 우리는 할 도리 한 거 아니야? 그럼 올케도 적어도 이 집 들어오면서 맨몸으로 들어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전이나 뭐 이런 거라도 좀 해갖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닌가? 나중에 나갈 때 갖고 가면 되잖아. 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예물 예단도 서로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는데 왜 뒤늦게 혼수 얘기를 하며 뒤통수 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어쨌건 2년은 신우 얼굴 보면서 같이 살아야 하는데 괜히 말 듣느니 그냥 해치우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계속 그러지 말라고, 누나 말 들을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굳이 해버렸어요. 냉장고랑 TV, 김치냉장고, 그리고 원래 이 집에 있지도 않았던 에어컨까지 해서 갔어요. 어찌 보면 왜 그런 일을 사서 했나 싶지만 궁극적으로는 제가 좀 불편하기도 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저와 남편, 신우까지 5 식구가 살고 있는데 집도 20평대라 좁았고 냉장고도 다 고장나서 제대로 쓸 수도 없는 수준인데 간신히 쓰고 계셨어요. 게다가 에어컨도 없어서 늦가을인데도 집이 너무 찐득찐득하고 습하더라고요. 여름 다 끝나가는데 에어컨을 사서 설치했고 어머님, 아버님은 그래도 저에게 별 얘기 안 하는 분들이라 그럭저럭 만족하셨던 것 같아요. 신우는 결혼 초반엔 그렇게 시비를 걸더니 이 부분이 좋았는지 한동안 조용하더라고요. 헌데 살면 살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좋았지만 과연 내가 2년 뒤에 여길 정말 나갈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버님은 이렇다 싶은 직업도 없으셨고
어머니 혼자 밖에 나가 일하시면서 애기들 봐주시고 돈을 벌어오셨거든요. 그나마 자존심 센 신우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 신우도 언젠간 결혼해서 나가야지 않겠어요? 그런 집에서 과연 우리 신혼집을 정말 해줄 수 있을지 눈앞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엄마에겐 혼전 임신이라 거짓말했지만 정말 허니문으로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저도 막상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을 실감하게 되었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애 낳을 때까지 연락 안 한다더니 정말 연락을 끊어버리셨고요. 아빠는 마음에 걸렸는지 몰래 뒤에서 저에게 용돈을 주셨고 저는 염치 없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신우는 꼭 자기 일이 안 풀리면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 진짜 이놈의 신우 때문이라도 나가든지 해야겠더라고요. 올케, 임신 중이라고 밥 못할 게 뭐야? 우리 엄마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힘든데 엄마가 저녁까지 차려야겠어? 올케 집에만 누워있고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럴 때 가족들 위해서 음식도 좀 하고 맛깔스럽게 차려보기도 하고 그래. 결혼한 지 꽤 됐는데 식구들 입맛 맞추는 것도 잘 못하고 그게 뭐야? 나라면 요리학원이라도 다니겠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으니 너도 꼭 너 같은 시댁에 가서 너 같은 신우 만나서 고생 좀 해봐라 이거였어요. 어찌나 참견이 많고 절 못 살게 구는지 속으로 제 바람만 그렇게 커졌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이 이루어졌는지 신우가 대뜸 이 집을 나가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드디어 신우도 결혼이란 걸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럼 안 되는데 이때 좀 고소하더라고요. 상견례 때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 되실 분 인상이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신우는 완전 코가 꺾여가지고는 코맹맹이 소리 내면서 비위 맞추고 있었고요. 어머니, 제가 민용 씨한테 더 잘할게요. 결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쪽 시어머니도 보통이 아닌지 되게 뭐라고 하시긴 했어요. 혼수는 준비 얼마나 해왔나? 돈은 좀 벌어뒀고? 그 나이 되도록 시집 안 가고 우리 민용이 같은 남편 맞았으면 어느 정도는 해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볼 거야. 사도 농담이에요. 그런데 다 농담은 아닌 거 아시죠? 저희도 민용이 외아들로 키우느라 돈 보통 들인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다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이건 진짜 보는 제가 서슬이 펄어토록 심각한 분위기로 가는 것 같긴 했어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저도 더 길게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이 썩 좋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러다 우리 분가 못하는 거 아니야? 저쪽 시댁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한테 돈 몰아주시는 거 아닌가 몰라. 그럼 우린 어떡해? 이제 애도 크고 이 집 휘집고 다니고 나가야 하는데 말이야. 이때 남편은 자기도 그런 예감이 들었는지 연신 불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맙소사 상황은 왜 슬픈 예감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걸까요? 울상을 한 신우와 어머니 아버님이 나란히 안방에 앉아서는 우리 부부를 불러다 말하는 거예요. 그나마 어머니는 이런 말하기 민망하셨는지 아버님이 총대를 매셨더라고요. 애미야, 그게 너도 알다시피 네 신우 시집 보내야 하는데 얘가 우리 집에 보태느라고 그간 돈을 많이 못 모았다. 근데 얘도 이제 나이가 찼고 이번 2년 아니면 언제 시집 갈지 모르고 말이다. 결국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 앞으로 붙고 있던 적금이며 이런 걸 신우 쪽으로 몰아야 할 것 같다. 니네가 좀 참으라는 거예요. 이때 전 예상하고 있었지만 화가 너무 났고 옆에서 질질 짜며 표독스럽게 울고 있는 신우를 보니 진짜 욕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봤자 엄연히 시부모님 돈이고 제 것도 아닌데 이해하라는데 뭘 어쩌겠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베란다에 나와서 얼마나 울며 신세한탄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사서 고생하나 하면서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그 타이밍에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엄마가 시켰던 것 같아요. 미선아, 잘 있지?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좀 할 말이 있어서 집에 좀 와라. 네 엄마도 이제 좀 괜찮아졌으니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알았지? 엄마는 제가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고 있을 때까지 진짜 거의 왕래를 안 했거든요. 저도 그 안에 쌓인 것도 많았고 말이에요. 아무리 딸이 미워도 그렇지. 애 낳고 조리를 어찌하는지, 손주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안 돌아봤거든요. 아무튼 이때는 순전히 아빠가 부르니까 그냥 아빠나 보러 아기를 안고 갔는데요. 대뜸 엄마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보자마자 화를 내며 욕하지 뭐예요? 에휴, 못난 기집애. 너는 네 애미 가슴에 못을 대체 몇 천 개를 박아야 속이 시원하냐? 얼굴 꼬라지 보니 더 화가 나려고 하네. 얼굴에 대체 그게 뭐야? 궁상에 끼고 끼어서는. 내가 너 그러고 살라고 맨날 잘해 먹이고 잘 입혀가며 키운 줄 알아? 이러면서 엄마가 쌩 난리를 피는데 정말 진짜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저를 아빠가 다시 끌어당기셨는데 억지로 들어간 집안에는 뭔가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더군요. 대체 뭐 때문에 날 불렀나 싶어 간만에 친정에 온 미묘한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억울함, 엄마에 대한 서운함 등등이 다 섞여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빠가 갑자기 말을 꺼내는데 전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조금도 예상 못했던 얘기였어요. 엄마는 옆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저를 째려보고 계셨고요. 미선아, 엄마 아빠가 너 살 집을 하나 마련해뒀어. 우리 집 근처로 말이야. 여기 역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 알지? 거기 요즘 신혼부부들이 많이 산다더라. 엄마랑 아빠랑 거의 몇 개월간을 뛰어가며 찾아봤어. 에휴, 지나다니면서 유모차 끌고 다니는 애 엄마들 볼 때마다 네 엄마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니? 너 그만 니네 엄마 좀 용서해줘라. 너 잘 되라고 그랬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사진 찍어온 거며 부동산에서 얘기 나온 것 등등을 다 보여주시는데 진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괘씸하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론 계속 아빠를 찔러서 그쪽으로 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딸내미 산후조리 해주러 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이 딸만 데려가 살고 있는 사돈이 너무 미워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저희 시부모님이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도 그 집에 살면서 고생은 했죠. 그런데 엄연히 제가 그 집으로 들어가고 결혼을 결정한 거지 시댁이 저를 끌어당긴 건 아니니까요. 저는 애도 태어났겠다. 남편도 혼자 외벌이하며 사정이 좋은 게 아니라서 부모님의 이런 제안을 거절하고 자시고 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저 감사히 받기로 했고 실제로도 너무 감사하고 내심 엄마가 짠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지만 엄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니. 한편으론 너무 엄마답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리게 되어 다행이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역시 이 소식을 듣고 그저 미안해하기만 했고요. 에휴, 우리가 능력껏 집해서 내보내줘야 했는데 기어이 사돈 신세를 지는구나. 정말 미안하다 얘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참 그놈의 돈이 뭔지. 그러고 보니 제가 응석바지이긴 했었나 봐요. 부모님 품에 있을 땐 몰랐는데 나와서 고생해보고 하니 돈 한 푼에 벌벌 떨면서 제대로 쓴맛을 체감했어요. 자식까지 생기다 보니 더더욱 그랬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세 가족은 시댁을 나와 저희 친정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로 30평대 집을 얻어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 시댁에 비해서 여유가 있다지만 남동생도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지라 신혼집을 또 구해주셔야 하는데 그래도 꽤 무리하셨다 싶었어요. 이렇게 해서 좀 편하게 살 수 있나 했고 저도 새 집에서 인테리어하고 아기 방을 꾸며주는 한동안은 숨을 좀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번에는 남편에게 큰일이 터지고 말았답니다. 이때는 저도 못 참고 남편을 원망하게 됐어요. 집도 뭣도 없는 것을 내가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이 집까지 사주었고 그랬으면 좀 얌전히 직장 잘 다니면 좋잖아요. 사실 남편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아니 어쩌면 잘못은 잘못이죠. 회사 안에서 나름 능력이 없다고 여겨졌으니 남편도 그 흐름에 따라 그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둘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그 어느 쪽에도 끼지 못하고 탈락하고 만 거예요. 알량한 퇴직금이나 얼마 받아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진짜 하늘이 노랗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당신은 직장 하나 잘 다니는 것도 그렇게 힘들어? 애 아빠가 그렇게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어떡해. 뭐든 할 생각을 해야지. 제 입장에선 충분히 할 말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 말을 듣고 꽤나 크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자기도 한껏 사기가 떨어져 눈치 보고 있던 와중에 저까지 대놓고 바가지를 긁어대니 어지간히 힘들었나 보더군요. 그나마 다행히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밑바닥까지 가진 않았어요. 여보, 나 치킨집을 하나 차릴까 해. 먼저 그만둔 선배가 취직한 곳이 이쪽 관리를 해주는 곳인데 이번에 가서 창업 설명회도 듣고 다녀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퇴직금이랑 대출로 어찌어찌 해보려고 해. 당신은 그냥 나만 좀 믿어줘. 부탁이야. 저도 이때 더 이상 말을 못했던 게 나중에서야 남편이 털어놓은 사실을 들어보니 회사에서 어지간히 괴롭힘을 당했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그 결심을 밀어주기로 했고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이때 종종 저희 집에 드나드느라 이런 사정을 결국 알게 되었어요. 뭐? 치킨집? 다니던 회사는 어떡하고? 아휴, 이거사. 내가 너 그래서 이 결혼 그렇게 말렸잖아. 일반 집이면 처가에서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적어도 자기 분수들은 알아. 그런데 뭐? 회사를 잘리고 와?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엄마의 반응이 이제는 그냥 허튼 소리 같지 않고 너무나 다 뼈아프도록 맞는 말이라 저도 점점 기운이 빠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도 이 소식을 들었는지 집으로 후다닥 뛰어오셨어요. 그러더니 연신 사과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다 손을 내려놓게 되더군요. 예미야, 너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다면서? 그럼 애는 어쩌냐? 애는 누가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삼 저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건지, 본인 아들은 지금 직장도 잃고 대책도 없는 치킨집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고 왜 이러시나 싶어서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더군요. 그 정 그렇게 됐으면 애미 너도 일해야 하지 않냐? 사돈들은 바쁘실 거 아니야. 애를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 할미한테 크는 게 제일 나을 텐데. 그럼 내가 와서 봐주마, 응? 우리 아들이랑 산다고 네가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내가 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네 집 아침 저녁으로 와서 봐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 어머니가 울상으로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편으론 늘 형편 때문에 저에게 미안해 하셨던 분이라 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애 먹여 살리고 하려면 직장 복귀를 하기도 했었고요. 물론 복직의 길은 끊겨버렸지만 그래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직장 알아보고 정착을 해야 했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시댁에서 우리 집까지 멀다 보니까
어느새 주중 내내 상주하시고 주말에 집을 가는 것으로 굳어지게 되었어요. 아기 방에서 아이와 함께 주무시기도 하고 아침에 저희 출근할 때 밥을 차려 준비해 주시고 저녁은 제가 와서 만드는 것으로 했답니다. 어느 정도 적응되다 보니 확실히 어머니가 와 계신 게 편하긴 했어요. 저도 초반에 직장에서 적응하려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리가 좀 돼서 일찍 출근해야 했고 애는 저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는데 어머니 손에 넘기면 그나마 안정이 되었고요. 남편은 어머니가 본인 집에 와 계시니 그 자체로도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평화로운 상황을 누려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서 저도 약간은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나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전에 같이 시댁에서 살 땐 못 느꼈던 새로운 단점을 느끼게 됐어요. 대체 왜 그땐 몰랐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와 같이 지내게 되실 무렵쯤 본격적으로 너무 심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고민을 다른 데는 말 못하고 저희 엄마 정도밖에 말을 못하겠더군요. 우리 어머니 다 좋으신데 막 잔소리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걸리는 게 있어. 이것 때문에 다른 시터분을 써야 하나 생각이 든다니까. 엄마는 뭔데 그러냐고 가뜩이나 사돈을 마음에 안 들어 하던 차에 더 얼굴을 찌푸리며 묻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그치. 입냄새가 너무 나셔. 예전에 땡땡동에서 같이 살 때는 왜 몰랐지? 신우가 있어서 내가 직접적으로 어머니랑 말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 아닌데? 상견례 때도 그렇고 아무튼 그렇게 강하게 느껴본 적이 없어. 근데 암튼 지금 너무 심해. 퇴근하고 와서 애 건너받을 때도 뭐라 말하시는데 진짜 입냄새가 확 풍겨나와서 코를 찌르다 못해 내 얼굴을 때리는 것 같다니까? 엄마는 뭔가 상상이 되었는지 인상을 확 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랬어요. 어머니 입냄새는 도대체 이 집에서 저만 느끼는 건지 남편은 별 얘기도 없더라고요. 이때는 치킨집 때문에 바빠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느라 원체 집에 없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점점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애가 크면서 어린이집도 다닐 테고 거기 엄마들이나 원장님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 대신 마주하실 수도 있는데 저렇게 입냄새가 심하면 어쩌나 해서요. 그런 인상이 아이의 인상이 될 수도 있는데 괜스레 걱정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어쩌다 마주치는 것도 아니고 매일 상주하면서 느껴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위생적으로 별로 청결하지 않으신가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애기들 봐주는 일을 몇 번씩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업적으로 철저히 하셨어요. 저도 처음엔 몇 번이나 잘못 맡았겠거니 생각하고 있어서 좀 넘기려도 해봤고 숨을 참았다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맡아가면서 킁킁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리 봐도 어머니 입에서 나는 게 맞더라고요. 오죽하면 애도 어머니 품에 안겨 뭔가 하고 있다가도 어머니가 입을 열면 움찔거리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 할미랑 이거 한 입 또 먹자. 할미가 후후 불어줄게. 이렇게 하시는데 입으로 바람을 후 하고 내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미간에 힘을 빡 하고 주게 되었어요. 진짜 억지로, 정말 죽을 힘으로 코로 하는 호흡을 멈추고 참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코가 맵다 못해 너무 역겨워서 기분이 확 다운되었거든요. 애까지 움찔거리더니 막 짜증내면서 우는 거예요. 아직 어린 애기라 그런지 의사 표현은 못하지만 기분 나쁜 냄새가 느껴지니 싫었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시니 그냥 애가 투정 부리는 줄로만 알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아유, 우리 성민이 왜 이렇게 뿔이 났어? 할미가 쌀 과자 줄게.
그러니까 얼른 밥 한 술 먹자. 후 하고 불어서 먹자. 이러니 애는 자지러지면서 밥을 안 먹으려 하고 결국 보다 못한 제가 먹이겠다며 안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밥을 드시는데 어쩜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요? 앞에서 국을 드신다고 불어서 드실 때나 코앞에 놓인 반찬들을 집어먹겠다고 입을 여셨을 때 진짜 온갖 시궁창 같은 역한 냄새가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진지하게 어머니의 건강이 어디 안 좋으신 건가 했는데 그런 것 같진 않았어요. 딱히 어디 아프다고 하신 것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저에게서 정말 봉변 같은 한 존재가 대뜸 집에 찾아왔지 뭐예요. 다름 아닌 신우였어요. 시집가서 보통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왜 그 화풀이를 멀쩡히 살고 있는 자기 올케한테 와서 하는 걸까요? 집 되게 좋네. 올케는 좋겠다. 친정엄마 아빠가 이런 것도 해주고. 와, 이 조명은 뭐야? 엄마 뭐야? 엄마 아들 돈 없다고 하더니 이렇게 집을 화려하게 해놓고 사냐? 너무 안 맞잖아. 밖에서는 그렇게 몸을 갈아가며 치킨집하고 뛰어다니는데 집은 무슨 연예인 집처럼 해놓고 살고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 쓸데없이 빈정거리기나 하고 제발 빨리 집에 갔으면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신우 역시도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지 킁킁거리며 어머니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누가 발냄새인가? 아니 뭐야? 김치 냄새인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신우도 뭔가 자기 엄마 주변에서 나는 냄새가 범상치 않았나 봐요. 처음엔 이러고 넘기더니 나중에 밥 먹고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점점 인상을 찌푸리더니 아예 대놓고 자기 엄마한테 말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안 고르고 말하는 건 자기 엄마나 누구한테나 똑같나 봐요. 어찌 보면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저까지 민망해져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엄마 입에서 나는 냄새야? 엄마 양치 안 했어? 웬일이야. 가서 양치 좀 하고 와. 입에서 아주 썩은 냄새가 나. 순간적으로 어머니는 먹던 숟가락을 그대로 들은 상태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셨고 너무 민망하고 황당하셨는지 연신 두리번거리면서 놀라시더군요. 나 말이야? 내가 냄새가 난다고? 어디가? 무슨 냄새가 나? 하나도 안 나. 그러자 신우이가 아주 앙칼지게 소리 지르며 화를 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입 좀 다물고 말하라고. 냄새가 안 나길 뭘 안 나? 아주 다 시어 빠진 썩은 김치 같은 냄새가 나는데? 엄마는 냄새 나는지도 몰랐어? 신우이가 하도 거침없이 이렇게 말하니 어머니는 일순간 저를 보고 얼굴이 벌개져서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버리시더군요. 아마 며느리 앞에서 말을 들은 게 민망하셨는지 정말 어쩔 줄 몰라 하셨어요. 괜스레 제가 다 민망해서 그러고 있는데 신우도 순간적으로 창피했는지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일단 배웅을 하고 저도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어머니는 한참을 화장실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릇들을 치우면서 속은 불안불안한 상태로 있었거든요. 헌데 얼마 지나 어머니가 벌개진 눈으로 나오더니 치약 냄새를 한껏 풍기면서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때는 정말 죽을 힘으로 참고 대답을 했어요. 얘 애미야, 쟤는 내가 무슨 냄새가 난다고 저 난리냐? 네가 봐도 내가 그렇게 입냄새가 심해?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던데 왜 저렇게 어울리지 않게 깔끔을 떤대냐 쟤는? 이때 얼마나 많은 말들이 속에서 올라오던지
아마 그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니 괜히 총대 매기 싫어 말을 안 했겠죠. 저는 앞전에 어머니가 너무 수치스럽고 민망해하는 얼굴을 봤기에 도저히 말할 수 없어 그냥 참았어요. 아니에요. 형님이 좀 예민하셨나 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했더니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것 보라고 자기가 냄새 같은 게 난리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제가 너무 후회됐던 게 그러고 뒤를 돌아 지나가시는 어머니로부터 또 은은하게 역한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이쯤 되니 양치를 대충 하신 건지 아니면 저렇게 피가 날 정도로 해야 그나마 살짝 사그러드는 건지 참 답답하더군요. 내가 괜히 참았나 싶어서 막 머리가 혼란스럽고 깨질 것 같았어요. 잠깐 보고 말고 할 사이도 아니고 매일매일 같이 지내고 주말에만 집에 가시는 분인데 그냥 말할 걸 그랬을까요? 어머니는 완전 그 굴레에서 벗어나셨는지 다시 평소처럼 생활하는데 냄새는 도통 가실 기운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쌓아두고 참아두었던 것이 이내 저에겐 스트레스가 되고 짜증이 되었는데 결국 2차적으로 타인에 의해 이 일은 다시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가스 점검 나오신 아주머니로 인해서 말이에요. 이때도 제가 일찍 퇴근해서 아기를 함께 돌보고 있는데 저는 여전히 어머니 구취가 신경 쓰여 은근 얼굴을 찌푸리고 있게 되더군요. 그런데 검침원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것저것 물으시길래 일어나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갑자기 어머니가 함께 일어나더니 따라오시는 거예요. 아줌마, 내가 물어볼 게 있는데 이런 거 점검하러 다니면 돈은 얼마나 받아요? 나도 이제 손주 키우고 나면 그런 것 좀 해볼까 하는데 배워보고 싶어서요. 어찌 보면 초면에 참 무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어머니도 저 연세에 또 일할 생각을 하시는구나 싶어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몸도 좋지 않아 계속 누워 계셨거든요. 그런데 검침원 아주머니께서 처음엔 놀란 표정으로 보셨다가 어머니가 말씀하는 내내 표정이 안 좋더니 나중엔 얼굴을 아예 구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우이가 직격타로 날렸던 것보다 더 세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저도 완전 기겁해버렸어요. 아이고, 뭘 잡수셨는데 그리 똥내가 납니까? 눈이 다 매워 죽겠네. 뭐라고요? 뭐 물어본 거예요? 듣고도 까먹었어요. 저도 100% 이해는 가지만 너무 거르지 않고 말하시는 아주머니 때문에 어머니는 완전 얼빠진 사람처럼 멈춰 계셨고 그대로 입을 꼭 다물고 한참 서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많이 바쁘셨는지 그냥 자기 할 얘기만 하고 나가버리셨어요. 어머니는 연타로 며느리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해서 그런지 어깨를 부들부들 떠시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군요. 저도 진짜 갑갑하고 미칠 것 같았고요. 사실 몇 번이나 얘기할까 생각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남편한테 말하는 것도 어려워서 못하던 차에 당사자인 어머니한테 말하는 건 더 어렵잖아요. 헌데 이제 더 이상 그 화살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지 못하고 저에게로 와버린 거예요. 어머니는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 먹으신 건지 당혹스럽고 울 것 같은 얼굴로 물어보시는 거 있죠. 이때 정말 딱 어디 구멍이라도 파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 장소에 저 혼자밖에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애미야, 내가 그렇게 입냄새가 나냐? 정말이야? 말해봐. 아니지? 아니잖아. 너 저번에 나 안 난다고 했잖아. 저 아줌마가 괜히 그러는 거지, 응? 헌데 이때 어머니가 말꼬리를 올려 물으실수록 그 악센트가 잡힐수록 계속해서 그에 맞춰 제 코에도 냄새가 팍팍 찔려오는데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살려면 적어도 앞으로 어머니 얼굴 보고 마주할 거면 말하는 수밖에 없었죠. 다시 생각해도 그때 그 순간은 정말 눈을 질끈 감게 되네요.
어머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아시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솔직히 좀 역한 냄새가 나기는 해요. 언제고 한 번은 말씀드리려 했는데 너무 늦었네요. 제 딴에는 최대한 순화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도 좋은 얘기는 아니니 어머니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얼굴을 하시더니 정말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였어요. 이후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가슴이 다 미어지고 찢어질 것 같아 못 견디겠더군요. 그저 단순한 처치곤란한 이놈의 구취로 골치 아파했던 제가 결국 저라는 사람 자체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 같아 너무 괴로워졌어요. 어머니가 이때 방에 들어가서 뭔가를 주섬주섬 갖고 오시더니 글쎄 그 와중에 너무 당황스럽게도 본인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고 계시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것을 의식하셨는지 그게 너무 창피하고 민구스러우셔서 계속 막고 힘들게 뜨문뜨문 말씀하시더군요. 보는 제가 다 불편하고 죄송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덧붙인 어머니 말씀에 도통 몸둘 바를 몰랐어요. 이게 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근데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입에서 냄새가 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애미야, 이것 좀 봐줘라, 응? 어머니가 훌쩍거리면서 제 앞에 내미신 것은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받으신 듯한 진단서였어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어 살펴보니 알게 모르게 몸이 많이 안 좋긴 하셨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훑어보기 위해서 했던 검진 내용이라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위 상태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있으셨고 그리고 치주염이니 뭐니 치아와 관련된 문제들도 있긴 하더군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듣고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원래 이가 좀 안 좋긴 해. 그래서 열심히 닦고 뭐도 했는데 결국 이 몸도 상하고 주저앉아서 지난밤에 혼자 안쪽이를 살살 건드려서 빼기도 했어. 치과 가면 또 돈 100만 원 부를 테고 병원 가서 검사 받고 하면 그것도 몇십만 원 할 거 아니냐. 아휴, 지금 명훈이도 돈벌이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쓸 돈이 어딨어. 여기서 저는 너무나 크게 한숨이 나왔어요. 여전히 그 주름 자글자글한 손으로 입을 막은 상태로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지시더니 안쪽을 살짝 벌려 이가 빠진 틈을 보여주시더군요. 이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보다고 민망해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치아가 그런 상태인지 거기다 당뇨까지 있는 줄도 몰랐어요. 평소 하도 바빠서 늘 애기만 받아 안고 같이 식사할 때나 주무실 때에도 불편한 내색을 안 하셨거든요. 음식도 제가 하는 걸 별 불만 없이 드셔서 딱히 가려 드시는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래도 저희가 어머니가 집에 와서 봐주는 것 때문에 한 달에 얼마씩 사례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왜 이거라도 안 쓰셨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다시 방에 들어가시더니 통장을 갖고 나오더군요. 너랑 명훈이가 준 돈 하나도 안 썼어. 내가 이걸 어떻게 써? 내 새끼 내가 돌보며 받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쓰냐고. 이거 모아서 우리 성민이 나중에 학교 갈 때 뭐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쓰고 있었어. 제가 매달 많지는 않은 돈을 어머니께 몇십만 원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조차도 매번 떨떠름한 얼굴로 받으셨거든요. 저는 그냥 금액이 적어서 그러신가? 하지만 지금 애 아빠도 자리 못 잡아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싶어 억지로 눈을 감곤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말씀을 나눠보니 그런 뜻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돈 받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모아서 성민이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여러모로 너희한테 패기쳐서 어떡하냐. 내일이라도 치과 가서 좀 봐달라고 할게. 네 신우랑 잠깐 다녀오든지 해야겠다. 이 말에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럽고 눈물이 났을까요? 어머니는 돈 없이 아들 장가 보내서 미안했다며 뭐가 그렇게 미안한 게 많은지 어떻게든 엄마인 본인이 메꾸고 싶으셨다 하셨어요. 본인 이가 아프고 속이 안 좋아서 저렇게 냄새나는 것도 모르고 심지어 이가 흔들리고 잇몸이 주저앉는데도 치과도 돈 들까봐 못 가신 거예요. 분명 돈 많이 들겠지 싶어서 밤새 살살 흔들리는 이를 본인이 흔들어가면서 빼내신 거고요. 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고 아끼고 계셨던 건지 이 사실을 알면 아들인 남편은 얼마나 속상할까 싶어 진짜 가슴이 턱 막혀 오더군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눈물을 대강 닦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같이 병원 가요. 지금 가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얼른 옷 챙겨 입으시고 저랑 같이 가셔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계속 됐다고 안 간다고 여전히 입을 막고 말씀하는 어머니. 결국 방으로 들어가서 옷가지를 제가 챙겨 나온 뒤 그대로 모시고 근처 치과에 갔어요. 가서도 견적을 받고 어머니 건강진단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과 가서 다시 검사하고 필요한 건 또 예약을 했고 당뇨 관련해서도 상담을 했었고요. 각 병원에서도 어머니의 구취는 치아 관련된 문제만이 아니라고 보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문제가 다 함축되어 이런 일이 일어난 거라고 했어요. 여러모로 치료비가 꽤 나오기도 했고 어머니 잇몸 상태도 정말 나쁘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망설일 것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치료비는 어머니가 모아두신 걸로 쓰면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더 보태드릴게요. 성민이 학교 갈 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니. 그간 성민이 봐주셔서 제가 이렇게 돈 벌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아프신데 억지로 참으시고. 어머니, 제가 정말 면목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냥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데 저도 그 상태로 차를 주차해놓고 멈춰서서 한참을 얼굴을 묻고 말하지 못했어요. 딱히 울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탁하게 느껴지더군요. 사실 신우가 얄미워서 힘들었지 어머니나 남편은 그냥 늘 자기 집에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형편이 어려운 것은 죄가 아닌데 은연중에 저도 제 친정 형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한창 경제적으로 기우는 형편의 시부모님을 챙기지 않았던 것 같더군요. 양가 어른들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 부모님인데 매번 눈치 보시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맞춰주는 어머니의 심정을 저를 힘들게 하는 시누이나 여러모로 힘들어진 결혼 생활로 인해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애써 입을 막고 울먹이며 저만치 떨어져 말씀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남편의 모습이 훅 하고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견딜 수가 없더군요. 늘 나보고 부잣집 딸이 가난한 남자한테 시집와서 고생한다던 남편. 내가 싫은 소리하고 구박을 해도 늘 머쓱하게 웃어주고 참아주던 남편. 원치 않게 직장에서 잘리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밤낮으로 치킨집에 매달려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남편. 그런 본인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본인 어머니마저 이렇게 힘들게 아픈 걸 참고 살면서 자식 부부 민폐 안 끼치려고 하셨다는 걸 알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울까요? 그런 남편의 얼굴이 너무너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착하기만 한 남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맞춰주려고 눈치를 보던 어머니까지요.
초반부터 저도 우리 엄마가 어쩌네, 시댁은 형편이 어쩌네 하지만 결국 이런 선택을 한 건 저였죠. 그렇다면 저도 이제 그만 툴툴거리고 저 역시 남편과 동일한 가장으로 바로 서서 남편이 못하는 몫을 감당하며 가야 할 것 같아요. 양가 어른들을 똑같이 챙기고 신경 쓰면서 어렵사리 가족이 된 인연들이 서로 건강하고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어머니는 현재 꾸준히 치과를 다니면서 진료받고 계시고 다른 지병도 검사해서 약도 받아서 이것저것 챙겨 드시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저한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군요. 예미야, 명은이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련. 이 녀석 걱정할까봐 내가 더 마음이 쓰이는구나. 약도 먹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게 해줘라. 내가 알아서 건강 잘 챙기마. 이렇게 굳이 말씀을 어렵게 꺼내신 것도 새삼 찡이 오고 아무튼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치료하면서 원인을 하나둘씩 잡아내다 보니 이전만큼 심한 상태는 아니시고 차차 회복되는 중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어머니께서 이렇게 쭉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